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예상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죠? 예상 문제집인데 저번 시간에 미리 공고해드린 대로요. 경제론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강의 방식은 먼저 여러분 이론 정리를 좀 먼저 하겠어요. 이유는 뭐 간단한데 지금 우리가 이론한 지가 조금 됐죠. 그래서 먼저 이론 정리를 할 텐데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면 우리 3, 4월 달까지 버전업을 했던 핵심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프린트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하고 나서 예상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집에 예상 문제가 기출 문제집보다는 이제 문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72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가 꽤 돼요. 네. 문제 수가 꽤 돼서 572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전체를 풀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이론 정리 1시간 하고요. 1시간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이제 4시간 그래서 주당 대략 한 5시간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뭐 홀수 짝수를 나눠서 푸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전체 문제를 풀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더 늘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풀겠다. 전체 문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상 문제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예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면 제가 볼 때는 뭐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죠. 문제 수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예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예습을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복습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상 문제는 좀 달라요. 거의 이제 막바지 대비죠.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예습을 하시려면은 진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2편을 한다라고 2편 경제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편, 4편 순서대로 갈 겁니다. 이게 1주차, 여기 2주차. 그래서 8주에 이제 마지막 1편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좀 되더라도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특히도 첫날이라 예습을 하고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하죠. 이 부동산 경제론은 특히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것들도 조금 있어서 외워버리는 것들이 좋고 대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죠. 또 이제 계산 문제도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안에 아주 전형적인 계산 문제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다. 자, 그럴 때 먼저 이제 이 부동산의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수요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유량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이죠. 재화를 구매하고자 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사버렸다가 아니죠. 앞으로 살 예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전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예비적 개념이다. 또는 계획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욕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욕구는 유효수요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구매력.
그래서 이런 걸 유효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이죠. 여러분 수요 법칙은 너무나 간단한데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쌀 때는 우리가 몽땅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런 걸 반비례 관계이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작도를 해 보면 이 종축이 가격이죠. 그다음에 횡축이 량인데요. 근데 가격이 5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일 때 수량을 물어보면, 자, 1000원일 때는 비싸서 몇 개 안 사겠다, 10개. 500원일 때는 싸니까 몽땅 사겠다, 20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는 게 수요곡선이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이제 이러한 수요곡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수요곡선이라는 거는 여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니까 아래로 떨어지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오타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곡선에서 간혹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이 가격 효과라는 건 예컨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10개 늘어났다. 그럴 때 이 10개는 뭐 때문이냐? 대체 효과 때문에. 가격이 싸지니까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부 대체하고 6개. 그 다음에 소득 효과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물건을 사고 나서도 돈이 좀 남더라. 소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4개를 더 샀다. 이렇게 두 가지 효과이다. 이거는 기억만 하면 돼요. 가격 효과라는 건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와요. 별 쉽게. 그래서 여기 량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심한데, 수요량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가격이 변할 때죠. 가격. 당해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예요. 그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만 움직이죠. 근데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내려갔다. 그럴 때는 원래 이 점에서 소비하다가 이 점에 소비하죠. 그러면서 수요량을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곡선 상의 이동이라 한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가격 말고 이외의 변수가 변화할 때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예컨대 소득이라든가 다른 재화죠. 대체재 보완제. 아니면 기호의 변화라든가 예컨대 커피에 대한 기호가 증가함으로 커피 전문점이 는다 뭐 이런 것, 또는 가격 예상이죠. 미래에 대한 가격 예상, 이자율, 경기, 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어쨌든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변할 때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예컨대 만약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똑같은 1000원이어도 10개보다는 더 사죠. 500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수요곡선 D-를 만들어내는데, 이처럼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죠. 상향 이동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 그러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좌하향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주요한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가격이 바뀌냐, 가격 이외의 것이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요곡선 위에서만 움직이느냐,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아까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은 말씀드렸고, 뭐 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를 정상제라 하죠. 뭐 당연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수요가 감소해. 그런 걸 열등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상호 관련이 있는 재화에는 대체재 보완제가 있는데, 대체재는 대체가 바꿔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꿔서 소비하더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 재화, 이런 이야기고. 자, 보완제 그러면 한 개를 소비할 때보다는 같이 소비하면 만족감이 커지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은 대체재 보완제 그러면 자, 굉장히 목이 마르다.
그럴 때 생수를 마시든 뭐 콜라를 마시든 어차피 시원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체제야 되는 거죠. 또는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똑같은 대체제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완제는 예컨대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는 피자만 먹지는 않죠. 피자랑 콜라를 같이 먹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완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기타 뭐 기호의 변화라든가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의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탄력성에는 이제 수요에 정확하게는 격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에 대한 그랬으니까 가격의 변화 비율이 분모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도 있죠. 그럴 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또 이론, 내용이 가장 많은 건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죠. 그래서 개념 뭐냐?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가격의 변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영어는 뭐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자, 탄력성이 제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비탄력이 아니고 완전히 비탄력이죠. 자, 1보다 작은 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탄력성이 1일 때, 이 1을 우리가 단위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자 무한대가 빠졌는데 무한대이다 그러면은 그냥 탄력이 아니고 완전히 탄력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 모양 특히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꽤 중요한데,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직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탄력성이 0일 때, 여기에 무한대일 때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각삼곡선이에요. 수요곡선은. 그 다음에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에 탄력적이고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수요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한대가 되겠고 여기는 제로가 되겠다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로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 탄력과 비탄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자,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만한 것, 이게 탄력적이고, 자,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파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비탄력이냐 탄력이냐라는 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죠. 때로는 총 지출과의 관계를 묻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지우자. 그래서 총 지출과의 관계를 묻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공급자죠. 임대인의 수입은요, 임차인의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임차인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입이 늘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체만 다르지 이 두 가지는 내용이 같다. 수입과 지출은 반대니까 반대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부동산과 같이 비탄력적인 지원은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이걸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탄력성이 반대니까 증가의 반대 감소죠. 이쪽은 가격이 반대이니까 감소의 반대 증가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여러분 그 탄력성이 또 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가의 반대 감소. 이쪽은 가격이 반대죠. 그래서 감소의 반대 증가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셔야 된다.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건 상승하건 일정 불변이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암기 코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뭐 이렇게 할 텐데, 자, 그래서 좀 외워야 된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수요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암기 코드가 좀 몇 개 있는데, 자, 일단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는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자, 수요 먼저 정리하죠. 일단 어떻게 외워버리냐, 이렇게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자, 국부로 외환 대출을 바꿔 쭉 이렇게 외워버린다. 이게 뭐냐? 저량 변수이다. 저량 변수. 그래서 가 그러면 여기 이제 재고량이죠. 자 그러면은 자산 자본이죠. 가 그러면은 가치 가격이죠.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통 큰 할 때는 통화량, 부인 할 때는 부채하고 인구수죠. 국부 외환 대출을 바꿨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급률, 주택보급률 이렇게 저량을 한쪽을 외워두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외웠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유량은 뭐냐? 일정 기간이 있어야죠. 또 유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새 거예요, 새 거. 또는 이제 변동의 개념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 당연히 유량이고, 임대료다, 소득이다, 급여다 대부분 한 달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변수죠. 유량. 소비나 투자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1년간 소비의 변화, 1년간 투자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기간이 있죠. 요거 새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유량.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이 변동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거래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용업 소득 그러면은 가, 유, 순, 전, 후 할 때 그 순소득인데 1년 동안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량입니다. 수출이나 수입량도 당연히 유량이고요. 자, 국제수지 마찬가지죠. 자, 인구 변동률이다. 인구가 아니고 변화분이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고요. 단기 순이익이다 그러면 이 단기가 올해 1년 동안이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량. 연간 이자 비용 그러면 당연히 1년 동안의 이자 비용 그랬으니까 유량이죠. 또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나 여기 자 가유 순전후 할 때 그 영업 경비죠. 당연히 1년 동안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간이 있다. 또는 새 거다. 그러면 일단 유량이다. 그러면 대략 90%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저량 반대로 일정 시점이죠. 그다음에 재고의 개념이 강해. 재고. 기존, 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고량이다 그러면은 재고죠. 그러니까 저량. 자, 자산이다, 자본이다 그러면은 일정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대차대조표죠. 밸런스 시트. 이쪽에 자산 항목이 있고, 이쪽에 부채 항목이 있고, 여기 자본금, 자본 항목이 있죠. 요거는 어떤 기업이든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의 재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전부 다 예컨대 부채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세 가지다. 이것들은 저량 개념이다. 가격과 가치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변해버리니까. 그다음에 통화량도 마찬가지죠. 통화량은 지금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얼마냐? 현 시점에서. 국부도 마찬가지죠. 이 국부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여러분, 이 자산을 쉽게 말하면 재산이라 그랬는데,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회사의 재산도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죠.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현재 얼마냐 이야기예요. 대출 잔금도 자 지금까지 갚고 오늘 현재 얼마나 남았냐 이런 이야기죠. 주택보급률도 마찬가지고, 자 순자산 가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산이에요. 자산.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부채 뺀 나머지를 이제 순수한 자산, 순자산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어로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어떨 때냐?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주거용이
다른 부동산보다는 보다 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죠. 주거용이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대주세 그러면 자, 주택을 세분하면 할수록 보다 탄력적이 된다. 주택을 단다, 다공, 연, 다기 이렇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용도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용이죠. 장기는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자, 필수품보다는 사치품보다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이렇게 정리하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자,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싼 것보다는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 냉장고로 제가 예를 들었죠. 조그만 50리터짜리보다는 800리터짜리 냉장고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랬어요. 네. 자, 금이진보용은 경기 변동에 살 건데, 자, 미리 뭐 외워버리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술탄 공기가 크면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술탄이 뭐냐? 수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공기는 뭐냐? 공급 곡선의 기울기죠. 요게 클 때, 자,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클 때 탄력적이다. 물론, 이럴 때 이 기울기는 둘 다 절대값을 쓰는 겁니다.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공급이죠. 공급은 좀 쉬운데, 자, 일정 기간 동안, 유량입니다. 역시. 다음에, 자,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공급 능력. 그래서, 유효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유효 공급이라고 한다.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이죠. 자, 공급 법칙은요. 자, 비례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는요.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을 늘려요. 자, 같은 방향이죠. 자, 이런 걸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가격이 하락하면은 낙담한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여버린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우상향하는 모양의 그래프죠. 다음에 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인데, 자, 공급의 변화인데, 자,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수요랑 똑같아요. 자,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공급의 변화는 뭐냐? 가격 이외의 변수가 바뀔 때죠. 자,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죠.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자, 공급의 증가 그러면은 역시 오른쪽 이동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 그러면은 우하향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급의 감소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좌상향 이동이다. 어쨌든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이다. 왜 그러냐? 자,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요. 자, 원래 공급 곡선이 100개라고 칩니다. 그럴 때 오른쪽 공급 곡선은 120개인데 그러니까 증가예요. 왼쪽 공급 곡선은 50개인데 그러니까 감소죠. 즉 횡축이 량이기 때문에 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증가입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공급의 변화 요인은 생산 기술이 변화에 따르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늘겠죠. 생산 요소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예상도 중요합니다. 장안의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런 것들 문제로 보죠. 조세라든가 보조금의 지급이라든가 공급자의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가해요. 조세는 감소해야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걸로 전망된다. 당연히 공급 증가죠. 금리가 하락한다. 공급 증가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공급이라는 거는요. 부동산 공급은 우리가 이제 1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런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지만 용도의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럴 때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야기, 수직. 다시 말해서 탄력성이 제로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자, 경제적 공급 곡선은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가파른 놈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다. 이렇게 가파른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단기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완만한 걸 뭐라 그러느냐, 장기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급 곡선의 모양은 기억을 좀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자주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공급의 자,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죠. 가격에 대한 그랬으니까 당연히 가격의 변화 비율이 당연히 분모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용어로서 종류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1번이 완전 비탄력, 탄력성이 제로이다 그 이야기죠.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5번이요. 완전 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탄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2번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 이야기고, 자,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거는 탄력성이 항상 1이에요. 단위 탄력적이다 그 이야기고, 4번 같은 경우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가파른 거는 비탄력적이고 보다 완만한 거는 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연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균형 이동인데요. 자, 균형 이동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죠. 여기 이제 수요 공급이 있고요.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다라고 가정할 때, 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우측 이동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좌측 이동이죠. 그러면 자, 균형이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은 하락했네, 균형량은 증가했네. 여기는 균형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 감소했다. 이런 거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죠. 자, 공급이 증가 감소다. 이것도 뭐 우리가 너무 쉬운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다 거의.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프 안 그리고 생각해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공급 곡선이 지금 여기 이제 공급이네. 공급, 여기 이제 공급이고요. 여기 이제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공급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예요. 그래서 방금 공급의 증가 감소를 설명했고, 자, 이제 수요의 증가 감소는요. 여러분 이게 수요 곡선이죠.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쪽,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이 1이 같네. 바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할 것이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리 가니까 자,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이런 게 누구나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이제 그려 보셔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자,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써먹는데, 자, 수요나 공급이 둘 다 증가할 때,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공급이 있었고, 원래 균형이 500원에 100개다라고 가정하자. 여기 500원, 여기가 100개예요. 그럴 때,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그럴 때,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똑같다면, 그러면 자, 수요가 50% 증가할 때 공급도 정확하게 50% 증가할 거다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증가, 얘도 50% 증가, 그러면 정확하게 횡으로 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불변이고요, 균형량만 증가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수요는 똑같이 50% 증가했어요. 지금 둘 다 넓이가 똑같다고 보시고 50%.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이 50%가 아니고요,
조금밖에 증가를 안 했어. 20% 이럴 때 하고, 자, 공급이 5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점선이 왜 안 그려질까? 이렇게 한 80% 증가했다라고 보자. 80%. 그 이야기는 뭐냐? 자, 수요의 증가가 50%일 때 공급이 20% 증가했다 그 이야기고, 수요의 증가가 50%일 때 얘는 80% 증가했다 그 이야기죠. 공급의 증가가 더 많을 때 또는 적을 때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균형을 보니까 1이 가죠. 1이.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이고 균형량은 증가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더 많이 변화할 때는, 자, 보니까 가격은 하락이고 균형량은 증가다. 그러니까 세 경우 다 균형량이 증가하는 건 알겠어요. 균형량은 다 증가하네. 균형량. 양은 다 증가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격은 불변이고 어떨 때는 가격은 상승이고 어떨 때는 가격이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 둘 다 똑같이 변화할 때는 둘 다 똑같이 예컨대 50% 증가 50% 증가 또는 50% 증가 50% 감소 50% 감소 50% 증가. 그래서 증가를 플러스로 표현한다면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죠. 둘 다 마이너스 50. 자, 이럴 때는 하나는 불변이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50이고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가격이나 량 중에 하나는 불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비율이 달라질 때가 문제이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많이 변하는 걸 중심으로 해석하면 된다. 자, 예컨대 자, 수요가 50% 공급이 20% 그러면 수요가 많이 변했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하고 똑같다.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변한 거는 똑같다 얘랑. 그래서 같아요. 만일 그러면 수요는 50%인데 자, 공급이 80%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둘 중에 많이 변한 게 누구죠? 80%죠. 그러니까 많이 변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왜? 우리가 수요의 증가나 감소, 공급의 증가나 감소는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급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아야 되느냐? 공급의 증가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쪽하고 같을 것이다. 그런가 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균형량은 증가. 그러면 여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늘 때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똑같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 다가 변화할 때는, 자, 정리합니다. 자, 둘 다가 변화할 때는 둘 중에 많이 변화하는 것만 분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쪽은 뭘 분석하면 될까? 수요 감소. 이쪽은 뭐요? 많이 변한 게 공급 감소죠. 이쪽은 수요 증가. 이쪽은 뭐요? 수요 감소. 이쪽은 수요 감소가 많이 변했네. 이쪽은 공급의 증가가 많이 변했네. 그래서 많이 변화하는 것만 분석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울 필요 없고 외우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지문 1개 정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1개밖에 안 나와요. 2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건 2개 이상 나오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르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의 변화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균형을 이용한 문제는 2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이따가 또 볼 텐데요. 하나는 이와 같이요. 함수를 QS 이퀄 300, QD1 이퀄 500-2p, QD2 이퀄 450-2 이렇게 Q 이퀄 형태로 주는 걸 첫 번째 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타입 1이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P 이퀄 뭐 이렇게 준 거, 요걸 두 번째 타입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뭐 반드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판사하다가 자꾸 빠져나가지. 이렇게. 그래서 수요공급 문제는요, 이걸 이용한 그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는 딱 타입이 2개밖에 없어요. Q 이퀄 Q 중심인 것, P 이퀄 P 중심인 것. 그래서
그 두 개만, 이 두 문제만 연습하면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QS 이퀄 300이고, 자, QD1이 500-2P다 그러면은, 균형 조건이라는 게 QD하고 QS가 같다. 여기 균형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는, 자, 첫 번째 타입이나 두 번째랑 똑같다. 이거는 결국 300하고 500-2P가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2P를 이항해야 되겠네. 1이 300은 가져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P 이퀄 500에서 2P 이퀄 500에 300 빼면 200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균형 가격인데 첫 번째 균형 가격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100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요. 요거하고 여기 같아야 되겠지 뭐. 그래서 300 이퀄 450 마이너스 2개 P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P를 이항하면 150 남네. 그러면 여기 균형 가격인데 두 번째 균형이죠. 75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공급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2P 여기 공급 곡선이요. 자, 그런데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500-2P. 그런데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450-2P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갔으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냐 그 이야기인데 100에서 75니까 25만큼 하락했다,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타입이죠. 자, 이거는 문제 꼼꼼히 읽어볼게요. 자, 아파트 수요 함수는 P 이퀄 900-QD. 공급 함수는 P 이퀄 100 더하기 QS이다. 이렇게 이제 P 중심으로 줬다. 자, 그럴 때 균형 가격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일단 Q 중심으로 변형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P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풀어도 뭐 답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Q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자, QD 이퀄 900-P다. 이렇게 변형 한번 한다. 그러면 이제 QS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넘기면 되니까 P-100이다. 이렇게 변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 균형 조건 QD 이퀄 QS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900-P 하고 P-100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이 P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100은 저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P가 두 개네. 2P, 2P. 넘어가면 1000이죠. 그러니까, 자,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500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균형 조건을 활용한 계산 문제는 타입이 딱 두 개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문제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풀어보기로 하고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에서 보자고요. 자, 경기변동이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플레라는 거는요.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투자의 장점 할 때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해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호경기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거 이걸 인플레라 그래요. 인플레.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10,000원짜리 가지고 돈 쓸 게 없어져.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반대로 자, 불경기 때 물가가 하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물건들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돈의 가치는 크죠. 그러니까 디플레는 굉장히 살만한 때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불경기 때는요. 고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는 대단히 힘든 때이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불경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아서 소득도 없는데 물가까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영향을 했는데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인플레 강한 자산이라는 것, 즉 인플레 해지라는 것,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굳이 설명드렸다. 혹시 시험에 낸다면 이 두 개가 지문 한 개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겠죠. 요거는 뭐 투자 이론 가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별거 아니죠. 자, 부동산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5억을 가지고 예금하고 있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산이 줄어잡고, 그런데 아파트를 사놨더니 5억짜리가 10억이 됐네. 물가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산 가치가 높아지죠. 즉 인플레 때 돈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한다라는 뜻의 해지, 이 인플레 해지 능력이 있다, 부동산이. 뭐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 일반 경기 변동은 시험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냐? 그럼 경제 활동의 상승과 하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요건 좀 의미가 있죠. 이러한 경기 변동의 유형에는 우리가 주로 열심히 공부하는 순환적 변동이 있죠. 즉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경기순환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계절적 변동도 있고 장기적 변동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신 게 좋다. 가끔 간당간당한 문제를 낼 때가 있었어요. 순무계장을 당구자라고 외우자 그랬죠. 좀 이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죠, 주기. 여러분 요거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키친 파동은요 대략 한 40개월, 그러니까 한 3에서 4년 정도 돼요. 그래서 소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주글라 파동을 일반 경기에서는 가장 주된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략 8에서 10년 정도이다. 자, 그다음에 쿠치네트 파동 같은 경우죠. 요거는 대략 한 20년 정도 걸린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 컨트라 TF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기 파동이다. 이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컨트라 TF 같은 걸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추세 변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작위적 변동은 다른 말로 기왕 나왔으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비주기적 변동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 그러면은 보통은 한 셈의 건축 순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에서 18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이 주글라 파동하고 부동산 경기 한 셈의 건축 순환을 비교하는 거죠. N은 대략 10년 근처인데 N은 뭐 한 20년 근처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조금 더 길군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건축 경기예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이 그러면 협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까지를 더하는 것이고, 최광이 그러면은 여기 광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토지 경기까지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 이야기 없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자, 부동산 경기 특징이죠. 이 특징은요, 일단 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주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 한 50개. 자, 주기가 일단 길죠. 진폭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주식이 일반 경기보다는 선순환 또는 전순환인데 반해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자, 이 부동산 경기를 부문별로 보면, 자, 주거용은 역순환의 성격이 강하고 상공업용은 동시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주거용이나 상공업용 경기를 가중평균하면, 가중평균 전체 부동산 경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것도 간혹 지문으로 써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지표가 있고요. 이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걸 주요 3대 지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중심 지표는 수요 공급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그러면 이제 주로 건축량이고 수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을 우리가 보조 지표로 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 가격 변동 이거를 주요 3대 지표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건축량에는 건축하려면 우리가 허가받고 착공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완공되면 준공검사 받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이 다 집계되고 있는데 국토부 통계누리라는 통계 사이트에 가면은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작년 1년간 건축량이 허가량 기준으로, 착공량 기준으로, 완공량 기준으로 공급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 그래서 뭐 최근에 부동산 문제를 공급이 너무 작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1년간을 제가 찾아봤더니 47만 개예요. 아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등은 절대 아니고 한 15등에서 20등 사이에 있어요. 아주 많이 올라가는데 정말 심하게 올랐는데 그런데 이유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재정정책 돈을 많이 풀었죠. 유동성이 늘어서. 두 번째로는 심리예요, 심리. 우리 때는 뭐 20대 때 집 산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20대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실수를 하는 거죠. 20대 때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중개사 공부도 하고 부동산 실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식견을 늘려야 돼. 그래야 싸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회 좀 할 겁니다. 지금 거의 꼭지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수요 지표는 거래량인데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택 거래량입니다. 때로는 택지 분양 실적도 참고하기도 하는데 주로 주택 거래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요게 시험에 좀 나왔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경기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 허경기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불경기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허경기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올랐다고 해서 허경기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 갑자기 부동산 건축이 마구마구 늘었느냐 그건 아니다. 예년 수준 또는 2년 전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미분양 재고라든가 공실, 임료, 금융의 상태,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걸 참고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경기 순환별 특징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프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점이고요. 여기도 정점이 되겠죠. 정점, 여기도 정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퇴, 여기는 하향, 여기는 회복, 여기는 상향, 다시 이제 꼭지 찍고, 또 시작하죠, 후퇴.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만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나 쉽다. 근데 하향 시장이다. 자, 가격 그러면은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뚝뚝 떨어지네. 하향 시장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거래량 뭐 이때 거래량이 있겠어요. 불경기인데 한산하죠. 그다음에 자 공실이나 공가는 거래가 없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사례 가격은 여기가 현재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이고 과거 거래 사례는 이 정도 가격이니까 높은 쪽이네. 상한의 성격이 있다. 그다음에 매수자, 매도자 중시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와 같이 말이죠. 이와 같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매수자는 계속 기다리죠. 왜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는 막 팔려고 노력하지만 매수자가 안 나타나.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죠. 이럴 때는 매도자는 뭐 올 이유가 없죠.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천천히 기다렸다 팔아야지. 그런데 매수자는 집 달라고 난리죠.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 중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가격과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금리는 상승,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금리는 하락, 가격과 반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되죠.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 있는데 그게 안정시장이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에만 존재하니까. 뭐가 안정됐단 말이냐? 가격이 안정됐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것들이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죠. 이렇게 가격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과거 사례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죠. 그래서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코드는 아까 우리가 유량과 저량은 했죠. 앞쪽에서 재자가 통 큰 부인이면 자 9% 외환 대출을 바꿨죠라고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 결정 요인이죠. 탄력적인 걸 대주 세분 장사용으로 그랬어요. 장사용으로.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나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다. 하나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변동의 유형이죠. 그래서 경기변동의 유형에는 자, 순으로 계장을 담그자. 순환적 변동이 있고, 무작위적 변동이 있고, 계장이니까요. 계절적 변동이 있고, 장기적 변동이 있다. 얘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얘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전부.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죠. 술탄 공기가 크면 수렴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공급보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클 때 수렴이에요. 술탄 공기가 크면 수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고 잠깐 쉬셨다가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